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초보 아마존 셀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라고 써 있는데 뭐 초보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은 짓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도 간혹 가다가 이 사실을 잊어먹고 좀 아마존 또는 이제 제 다른 사업들을 약간 어렵게 풀어가는 자신을 보고 한 번쯤 제가 나중에 또 읽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살짝 그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남자분들은 그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한 97%가 남자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처음에 입소하는 날 정말 무섭죠. 떨리고 그런데 입소 첫날이랑 전역하는 날을 비교해보면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하지만 전역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든지 뭐 전학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걱정이 항상 앞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에 좀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좀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질문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뭐 아마존에 해도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셀러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마존 셀러라기보다는 아마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업에 좀 집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마존을 이제 놓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개인 사업자라고 볼 땐 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메일 주소를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해외로 가는 거고 이메일 주소 자체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 보이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 이렇게 이메일에 뭐뭐뭐 짱 혹은 뭐뭐뭐 대박 뭐 이런 약간 뭐 넘버원 뭐 이런 것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해요. 우리 왜 이렇게 이력서 보낼 때 혹은 이력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메일이 그런 류의 이메일로 오면은 살짝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향후에 이 사업을 아예 개인적인 공간이랑 별도로 놓는다는 그런 이런 형태를 위해서도 아예 그냥 이메일 하나 새롭게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 셀러명 있죠. 혹은 뭐 스토어프런트 이름이랑 지메일로 하면 그나마 이제 무난한 이메일 주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업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 우리가 명함에 집어넣을 정도 그런 이메일은 이제 우리가 명함 받았는데 거기 이메일 주소가 네이버라고 하면 사실 좀 이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혹시 호스팅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도메인을 만드시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시면 그 호스팅 업체에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PL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PL 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이제 등록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이트잖아요. 그때 이제 호스팅에서 그 cPanel이란 걸 줘요. 이 cPanel 안에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 주소가 www.example.com이다. 그러면 뭐뭐 at 뭐 찰리다. 그럼 찰리 at 뭐 example.com 이런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호스팅을 별도로 둔 분들이면. 근데 만약에 내 호스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도메인 주소만 별도로 받아서 Gmail에서 G Suite인가 하는 게 있어요. G Suite. 그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G Suite에다가 이 도메인 주소, 구매한 도메인 주소를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이런 이름을 된 거, 그 내가 선택하는 이메일 주소를 이제 이 뒤에다가 내 도메인 주소를 넣어가지고 주는데, 이건 유료거든요. 근데 아마 호스팅 서비스에서 그냥 하면 어떤 데는 이메일 주소 만들게도 해주고 어떤 데는 못 만들게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데라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호스팅 옵션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G Suite가 월 뭐 5,000원인가 만원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편한 거는 G Suite가 좀 더 편하긴 해요. 딴 건더기 없고 Gmail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좀 더 편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세팅을 좀 많이 해야죠. 그래서 뭐 좀 컴퓨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 자신 없다는 건 G Suite를 써서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셀러명 혹은 스토어프론트명 해서 Gmail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이랑 카드 문제인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존이 한국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신 아마존 셀러분들이 이거를 뭐 들으신다라고 하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웬만하면 LLC를 설립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LLC 이 리미티드 라이abili티 컴퍼니를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아마존에 셀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리글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최소한이라도 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LLC를 설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얼마 안 해요. 뭐 한 100만 원 미만이니까 그 설치하시는 거를 전 추천해. 어차피 미국에서 거주하시고 미국에서 텍스 리턴 하시는 분들은 LLC를 하신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소득세 할 때 별도로 하는 게 있지만, LLC는 패스트루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인컴 그 뭐지 4월 15일날 우리 텍스 리턴 할 때 내 인컴에 그냥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없고 어차피 그 어카운턴트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 중이시면은 이제 LLC를 저는 100% 추천해드리고요. 한국에 계신 분이면 사업자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이상적이긴 해요. 개인 사업자를. 근데 실제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이시거나 혹은 자본이 적거나 실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를 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도 은행이랑 카드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어차피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고 이게 만약에 그냥 개인으로서 한다면 향후에 그 기타 소득으로 아마 신고가 될 텐데, 기타 소득으로 할 때도 내 개인 통장 안에 아마존께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나 내 카드로 해외 결제를 막 하는 거를 분리시켜 놓는 게 세상 편합니다. 아마 나중에 월별 분기별 수익 내역 확인하실 때 혹은 세금 기간 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100%. 웬만하면은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은행이랑 카드는 꼭 별도로 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어떤 분들 저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지식인에 질문하신 분인데, 본인이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데 그 스토팜인가? 스마트 스토어인가?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카페에다가 자기 스토팜을 뭐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후기를 남기니까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판매 사업자를 찾아서 거기에 주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소지를 이분은 개인 이제 자택으로 해 놓으셨대요. 전화번호는 뭐 핸드폰이긴 한데 자택으로 해 놓으시니까 너무 불안하신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던데, 저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소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주소지 서비스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져서 점점 가격이 다운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고정비를 얼마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혹은 이제 뭐 직장인이시거나
집 주소로 뭔가 이제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고정비긴 하지만 그래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주소지가 있어야지만 뭐 서류도 보내고 뭐 이렇게 계약서 쓸 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택 주소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간혹가다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중간에 이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에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냐, 뭐 어디 업데이트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걸로 그 사업지 주소를 넣어놨는데 그게 중간에 내가 전세 집이었어서 이사를 갔다 오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고정 사무실 쓰는 게 아니라 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동업도 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무실 옮겨 다녔는데, 주소지는 계속 한 군데였어가지고 그 세무서에다 별도로 신고를 안 했거든요. 제가 앉아서 일하는 곳만 다르지 제 사무실 주소는 계속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리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그 세무서나 아니면 비즈니스용 주소를 작성을 할 때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어딘가 한 군데를 쓸 수 있는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주소지는 웬만하면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재무에 대한 이해인데, 그 사실 재무 회계 전반에 대한 것 같아요. 그 관리 회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저는 운영자금이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좀 원래 비즈니스에는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어쨌든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사기를 치지 않는 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이 근간이 돼서 그 내 비즈니스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나빠지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래 매출이 늘었으니까 우리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계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들을 간간히 경험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 재무나 회계, 운영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먼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서,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많더라고요. 찾아보시면서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해놓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 제가 대표적으로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존 시작할 때 얼마가 필요해요? 라는 질문이랑,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자금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 시작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제가 그냥 글로 쓰면 얘 진짜 불친절하다는 욕을 들을 것 같아서 뭐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모호하게 여태까지 대답을 했는데, 제 진심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글로 쓰면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나가버리셔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마존에서 판매하실 때 대부분 이제 FBA로 판매하실 텐데, 요즘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FBA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셀러 풀필드 프라임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바이박스는 뭐 아예 점유를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쓰실 텐데, 그 FBA를 사용을 하면 이제 제 경험상 RA 판매하시는 분들은 재고 회전기일 재고를 이제 집어넣었다가 소진되는 기간이 15일에서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100% 다 소진되는 기간이. 그러면 처음 내가 시작할 때 쓴 자본, 그러니까 뭐 그걸로 상품을 다 구매하진 않겠죠. 마케팅 비용도 있고 하겠지만 처음 시작한 자금이 대부분 15일에서 45일 동안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돌아올 때까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래 하시는 분들은, PL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 팔렸다고 해서 그 하나 들어온 자금으로 또 하나 사서 놓고 하나 사서 놓고 이러면 배송비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이제 뭉터기로 주문해서 집어넣으니까
뭐 한 30일 정도라 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주문을 못 한다는 거죠. 특히나 RA 셀러 같은 경우 주문하고 프레핑해서 입고까지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문한다고 해서 100% 그거를 총판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 소량으로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해서 집어넣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기간이 있어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이제 20일은 정말 안 좋은 경우고 10일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케이스인데, 그 정도 걸리니까 이게 계속해서 한 바퀴 도는 게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5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셀러들이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PL 셀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한데, 그 재고 소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 입고시킬 때 뭐 100개 이렇게 입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500개에서 뭐 5000개 사이로 입고시키니까 이게 45일 만에 다 소진될 게 아니죠. 몇 달 동안 소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고 소진 기간도 길고, 이게 또 대부분 뭐 중국이나 해외에서 해상 배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통관도 있고 배송도 있고 그 육지 배송도 있고 또 입고 절차도 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 45일 기간 동안, 그죠? 재고랑 자금이 한 번 도는 거잖아요. 그 한 번 도는 동안에 두 번째 재고를 또 넣어야 돼요. 사실은 첫 재고를 넣으신 다음에 한 10일에서 15일 시점에 다시 주문을 하게 되면 첫째 재고가 끝날 때쯤 해서 둘째 재고가 들어가 있겠죠. 이미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재고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소진됐을 시점에 첫 번째 물량에서 이제 돌아온 돈을 가지고 세 번째 물량을 이제 주문을 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운타임 없이 계속해서 재고가 들어가 있고 자금을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인터넷이나 뭐 또는 뭐 제가 과거에 혹시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존 시작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돼요 라고 얘기 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곱하기 2를 하셔야 적절한 운영 자금 사이즈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고를 한 번만 돌리는 거는 유통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고랑 자금은 돌아야지만 유통에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RA 셀러들 중에서 억대 이상 매출을 내시는 분들은 곱하기 3의 운영 자금으로 두세 사이클 정도 한꺼번에 돌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세 사이클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억대 매출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억대 매출을 했기 때문에 두세 사이클 돌릴 정도 운용 자금을 사용을 하는 건지는 어느 게 먼저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억대 매출 하시는 분 중에서 한 번 사이클만 돌리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PL 셀러들도 여러 사이클을 돌리긴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재고를 한 번에 주문을 해서 공장에 놔뒀다가 일부는 뭐 비행기로 보내고 일부는 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물량 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에요. 그분들도 두세 사이클 돌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예요 라고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그 자금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항상 바뀌긴 하는데 그 곱하기 2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적절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부분인데요. 그 세금은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세금에 대한 이해는 먼저 좀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걱정하셔야 될 게 종소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세일즈 텍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컴 텍스가 있어요. 총 4가지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 이외에도 또 있겠죠. 뭐 관세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 4가지라고 하면, 종소세는 결국에는 그 우리가 연말정산 한 다음에 이런 거 기타 소득 같은 건 나중에 5월달에 다시 한번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괜히 기타 소득 더 있다고 회사 다닐 때 하면 이거 뭐냐라고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자료 준비하시는 게 있고, 부가세는 한국에서 구매할 경우가 아니라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한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간의 차이를 정부에다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사서 해외에다 판매하니까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세일즈 텍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하시는데 그 주별, 그러니까 각 주마다 그 트레시홀드가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0만 달러거든요. 주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10만 달러 트레시홀드로 보기 때문에 한 주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났을 경우만 걱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향후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인컴 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세일즈 텍스는 주에다 내는 거지만 인컴 텍스는 연방에다 내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에다 내는 거잖아요. 대부분 한국 셀러분들은 아마존 가입하실 때 그 텍스 신고하잖아요. 나 한국 사람이다, 미국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웨이버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웨이버를 안 하셨으면 미국에다 인컴 텍스 지불하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4월 15일 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계사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웨이버를 하고 한국으로 자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겠죠. 기타 소득을 해서 종소세를 하시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내셔가지고 또 똑같이 종소세 신고할 때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세금이 크게는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인컴 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컴 텍스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 연방 정부고 이거는 스테이트 정부고,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 있고, 미국에서 인컴 텍스가 2번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데 어느 주에 사시는지에 따라 달라요. 뭐 대부분 한국 분들이 사시는 데가 뭐 캘리포니아, 시카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 일리노이, 그다음에 뭐 뉴욕, 뉴저지 이런 데겠죠. 그리고 아마 캘리포니아는 인컴 텍스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찾아보면 인컴 텍스 없는 주가 있어요. 뭐 와이오밍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인컴 에스테이트 텍스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많이 몰려가잖아요. 플로리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에 그 인컴 텍스랑 세일즈 텍스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델라웨어 같은데 사시는 분들은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인컴 텍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오밍 사시는 분들은 인컴 텍스가 없어요. 대신에 세일즈 텍스는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세일즈 텍스는 부가세처럼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재화를 판매한다든지 혹은 뭐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아마존 거래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주의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내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확실히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 정도만 있다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건 준비가 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연말이 됐는데 나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미리부터 생각을 하시고 뭐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겨 놓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좌랑 뭐 카드랑 이런 거 분리해서 관리하시고 하는 게 향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 뭐 신고 방식, 시기 이런 거는 전문가랑 꼭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팁인데, 그 저도 예전엔 미국 회계사여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한다고 하죠. 그 인정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찾는데, 뭐 요즘 아마 이게 영상 나갈 때는 이제 시즌이 끝났겠지만 지금 영상 찍고 있을 때는 아직 그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사가 계속 저한테 연락을 주는데, 세액공제라는 거랑 그다음에 소득공제라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어차피 세무사분들이 잘 해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특히나 아까 LLC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이 LLC를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사항을 오픈해 주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법인 차량을 구매를 하면 한 해 800만 원인가? 까지 관련 비용을 감가상각하면서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법인 차량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위한 차량을 구매할 때 6,000파운드라는 기준이 있어요. 6,000파운드 그 이하의 차량은 뭐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감가상각을. 근데 6,000파운드 초과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감가상각이 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보너스로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SUV 정도는 대형 SUV 정도는 돼야 될 거기 때문에 SUV 관련해서 섹션 179인가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비용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차량 하나만 해도 감가상각 비용 처리 인정받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차량을 억지로라도 한 대 사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잘 아는 회계사들은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마다 달라요. 근데 주마다 이런 거는 감가상각 되고 이런 건 감가상각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LLC를 설립을 했는데 LLC 업무를 할 때 우리 집에 뭐 5개 방 중에서 한 방만 쓴다 그러면 집에서 나가는 월세 중에서 5분의 1은 비용 처리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내시고 회계사를 좀 쪼아서 이런 거 비용 처리 안 되냐 해서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도 억지로 공부를 해야겠죠. 안 하면 다른 회계사한테 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한 사항을 보통 디덕터블이라고 하거든요. 디덕터블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회계사를 만나시는 게 미국 LLC 혹은 미국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랑 세금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으시면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하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온라인상에서 다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인데요. 세 번째 항목은 공부예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액션을 취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간혹가다 정말 용감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는 준비가 된 분들은 계속 걱정하면서 이제 좀 시작하는 거를 뒤로 미루거나 늦추기보다 일단 부딪혀서 알아가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지르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소규모로 아마존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미리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를 뭐 요즘 온라인상에 강의가 많잖아요. 강의를 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고, 뭐 영상이면은 정주행을 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면서, 그죠? 알면서 필요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지까지 아는 상황을 준비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좀 모자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먼저 알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제가 뭐 유료 강의도 하고 무료 강의도 하지만, 무료 강의에도 무료 강의 자체도 예전에 유료 강의였거든요. 초급, 중급, 그다음 마케팅 강의, 이 세 가지가 무료 강의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뭐 한두 번 정도 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이상은 이제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건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서 두 번째 사항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셀러가 되면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면 셀러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셀러 유니버시티, 우리가 잘 안 보는 그 정중앙에 하얀색 네모가 셀러 유니버시티거든요. 이상한 버튼이 많잖아요. 그게 다 셀러가 필요한 항목별로 정리해가지고 아마존이 영상도 주고 뭐 이렇게 PDF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의랑 똑같아요. 이거를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제 FAQ라든지 로그인 해야만 들을 수 있는 FAQ가 있거든요. 그거라든지 좌측 아래 Get Help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모르겠어 포기하시거나, 간혹 가다가 저한테 좀 약간 하소연한 듯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FBA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야 되냐 저 버튼을 눌러야 되냐 이런 간단한 것부터, 뭐 FB 보낼 때 왜 나는 하나만 보내는데 세 개로 쪼개져서 가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찾아보지 않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약간 겁을 먹고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찾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즉답만 원하기 때문에 질문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이 체화가 되지 않잖아요. 찾아서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좀 더 멀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아마존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강의가 뭐 100%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존의 시스템은 아마존이 제일 잘 알고, 또 아마존에서 뭔가 답을 얻으려면 아마존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강사들한테 물어봐야 잘 몰라요. 강사들도 자기 이제 경험한 것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웬만하면 아마존에 질문하는 걸 좀 생활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한국 셀러분들은 아마존에 문의를 하면 이 셀러 이상하다라고 낙인 찍는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마존에 질문을 하면 도와주려고 하지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링크를 준다든지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러고, 요즘은 시기도 좋아져서 아마존에 한국말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채팅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를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아마존에서 도움을 받기가 쉬워졌으니까, 계속 강사들한테만 의존하시면, 강사들은 되게 주관적으로밖에 몰라요. 저도 강사지만 사실 제가 경험하거나 제 수강생분들이 경험한 것 이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뭐 시스템이 뭐 A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왜 B가 안 되냐, 혹은 뭐 C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왜 D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경험해 본 게 아니면 저희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는 거는 위험해요. 사실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혹은 아예 잘못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아마존으로부터 받아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ERP 시스템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FBA 시스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그다음에 셀러 센트럴, 이 모든 게 개별적으로 개발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예 팀이 다르고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상충이 되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분들이 직접 뭔가 하실 때 원래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른 게 되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반은 그렇고, 반은 아마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오류가 나서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항목에 넣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 이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사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미리 알아보는 행위들을 다 듀 딜리전스라고 하잖아요. RA 셀러, PS를 공통으로 상품 찾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은데, 상품을 실제로 아마존에서 파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같은 상품인지 확인해보지 않고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확인 안 해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당연히 이 상품이랑 이 상품이랑 같은 상품인지 UPC로 조회를 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면 내가 내 계정에서 애드 프로덕트를 해서 그게 리스팅이 내가 가능한지, 사람마다 가능한 리스팅이 달라요. 가능한지, 그리고 FBA를 전환했을 때 해저더스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상품을 찾으면 UPC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됐으면 리스팅을 하고 가능한지 보고, 그 다음에 FBA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저더스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 정도는 하고 FBA 전환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안 하고 구매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거나,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거나 하면 100이면 100은 아니겠지만 간혹가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또 환불해야 되고
그러면 저한테 막 연락하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그런 그 업무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를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는 좀 저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제 자신한테 완벽주의를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완벽한 상품, 그죠? 이거는 완벽해. 상품이나, 그죠? 완벽한 리스팅이나,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 막 그런 리스팅이나, 아니면 판매 전략이나, 뭐 PPC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보 전략이라든지, 프로모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상품을 리스팅할 때, 특히나 상품 찾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것 뿐이지 완벽한 건 없어요. 어떤 그 이제 아마존 업체 중에서 아마존 그 계정 자체를 관리를 대행해 준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대표랑 얘기를 해보면 모든 리스팅은 한 2주나 3주 정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키워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뭐 A/B 테스팅을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더라? 외부 트래픽 갖고 오는 거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판매량이나 랭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좀 개선해 주고자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요. 그런 업데이트가 없으면 그런 관리 업체가 생길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벽한 상품이 나타날 때까지 혹은 완벽한 리스팅을 만들어낼 때까지 완벽한 전략을 생각해낼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단 하나 넣고 여기 이게 이제 액션을 취하시라 이런 얘기죠. 일단 상품을 이런 식으로 찾았으면 올리고 기본적인 리스팅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넣고 테스트를 하시고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지, 완벽한 게 내 눈앞에 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좀, 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셀러 수만 봐도 완벽한 상품이 있으면 누군가 이미 찾았겠죠. 그런데 그 찾은 거를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으니까, 그럼 여러 사람이 그 상품을 찾으면 그 상품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품이니까. 완벽한 상품 또 완벽한 리스팅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잘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요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계속 포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에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연 1억, 월 1억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포기라는 순간이 성공 직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이런 좀 약해져서 포기를 한다거나 다른 걸로 넘어간다거나,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 나가다 보면 좀 성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강의를 해보면 온라인 강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비디오는 영상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영상 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그 강의가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끝까지 보시는 분도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 사업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엄청나게 대단한 삼성도 뭐 몇 조씩 벌다가 뭐 손해가 나기도 하고 하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업과 다운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다운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달리 좀 꼰대 같은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저도 이제 만든 거여서 도움이 진짜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선배분들도 계시고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처음 진출하시는, 아마존에 처음 오시는 이 셀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아마존 셀러가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